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경제안보 클러스터 발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이신 김병현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2021년 11월에 탄생해서 작년 2월 24일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같은 조직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막내입니다. 작년 우리가 개원식 할 때는 5개의 클러스터로 출발했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인구 문제, 글로벌 한국, 감염병, 또 과학기술의 미래, 이 5개 클러스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한 다음에 두 달 후에 이 경제안보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탄생의 혹은 출생의 비밀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비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국가미래전략을 맡아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이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2021년 말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미국 가보니까 가장 주된 키워드가 경제안보 그리고 미중 경쟁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좀 인지하고 어떻게든 클러스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아마 그때가 3월인가 4월 초인가요? 한미 정책협의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죠. 아마 그때 연헌호 박사님, 오늘 토론자 오신 박사님께서도 그때 그 지금 외교부 장관 하시는 박진 장관님, 또 지금 안보실장 하시는 조태용 실장님 등과 함께 미국 갔었는데 이제 갔다 오신 이야기를 들으신 그 김병자 전 환경부 장관님, 지금 서울국제포럼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분들 미국 갔다 오시더니만 이 이코노미 시큐리티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욱 제가 좀 확신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간에 우리 정부 정부나 혹은 정치하시는 핵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학교라든지 정부 조직이 다 분절적으로 즉 과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정책에 필요한 어떤 그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기 어려워졌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정부의 그 정책실장 하셨던 분께서도 국가미래전략원 설립을 접하시고 저를 보자고 그러시더니만 정부에서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이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이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 백업을 잘 받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 정부 계신 분도 이 시대가 지금은 여러 분야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제 걱정은 특별히 이제 경제 안보는 더욱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본 것이 최근의 일이고 더욱이 이제 외국에 비해서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 데이터 베이스된 혹은 에비던스를 이렇게 컬렉트해서 분석하는 이제 그런 연구 집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획처장 하셨던 김용진 차장님을 찾아가서 1억을 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서울대가 크지만 1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흔쾌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1억 원을 주시면서 경제안보 클러스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로 출발한 이제 국가미래전략원의 막내로서 6번째 클러스터 경제안보 클러스터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어떤 분에게 이걸 좀 맡기면 좋을까 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이 국제 관계도 아시면서 이 특히 데이터 이런 쪽에 능하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생각했던 일종의 그 퀄리피케이션에 이 교차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하실 박종희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니까 흔쾌하게 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한 파트는 이제 정량 분석팀이 있고 또 한 파트는 정성 분석팀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의 좋은 장점이 전 현직 외교부 계시던 분들께서 많이 관여하십니다. 반기문 총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여러 네트워크로 많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성 분석팀은 정성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깊은 국가 한 15개를 꼽아서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 정량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 안보 지수 발표입니다. 아마 다 이해하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뭐 경제, 안보 이것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경제학은 뭐 안보나 또 국제관계 등의 변수는 이미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안보하시는 분이나 국제관계 하시는 분들은 경제를 몰라도 그 문제만 가지고서 이 연구를 해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가 안보가 되고 안보가 경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X축, Y축에서 옛날에는 X축 하나만 보고 Y축 하나 봤다 그러면 지금은 X축과 Y축, 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봐야 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축이 가만히 있지 않고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뭐 섞여버려요. 작년에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은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식량 뭐 밀값이라든지 또 에너지 값이 크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이런 충격 오면 X축, Y축 자체가 흔들리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클러스터에서 하고 있는 우리 위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텐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은 그 데일리 일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서울대가 해야 되겠다. 특히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주도했다 생각했었고 오늘 이제 발표할 결과를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는 아시겠지만 교수 숫자가 2,000명이 넘고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원도 많이 계시고 또 뭐 석박사 학생과 합치게 되면은 이 한국에서 아마 제일 큰 연구 집단이라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쉬워요. 그게 융복합 연구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원은 국가미래전략원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 서울대 밖에 계신 인적 자원까지 합쳐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 서울대 밖에 계신 교수님들 또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모셔가지고 함께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구를 튼튼히 해서 정책 활용도 높은 그런 결과를 내는 거겠죠. 특별히 국가미래전략원이 융복합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 질서가 바뀌고 격변하는 이 시대에 확실한 우리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우리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작업, 오늘 그 작업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에서 경제안보 지수 소개에 대한 발표를, 2부에서는 경제안보 지수에 대한 재원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안보 클러스터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종희 교수님께서 지수 개발의 배경과 공급망 지배령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종희라고 합니다. 바로 저희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부에서 진행될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지수 개발 배경과 공급망 지배력이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언론정보학부 학과 이준환 교수님이 웹을 통한 시각화와 우리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사회학과 손윤규 교수님께서 복잡성 개념에 대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박현우 교수님께서 공급망 지배력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작업을 한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나타나서 지수를 통해서 본 경제안보와 신산업에서의 공급망 지배력의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개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아주 잘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경제안보가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방어하기 위한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년 동안의 토론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는 경제안보 전략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개념을 뭐라고 볼까 할 때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봤고요. 그 서플라이 체인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공급망 지배력, 서플라이 체인 다미넌스라는 개념을 저희의 핵심 개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망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인데요. 국가안보에서 흔히 말하는 오펜시브 파워와 디펜시브 파워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출 기업이나 수출 제품이 공급망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게 국가 단위에서 집계되는 능력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부터, 의도적인 교란이나 수출 통제와 같은 의도적 교란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비의도적 교란, 이런 교란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이런 방어적인 능력,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된 공급망 지배력 개념은 기존의 우리 정책 결정 단위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 개념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학과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얘기 되어 온 이 경제관계의 권력적 활용 또는 전환에 대한 대표적 개념은 바로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또는 상호의존의 무기화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초크포인트, 리질리언스, 그다음에 일본 경제안보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인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공급망 지배력으로 다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금 디스크립티브한 개념들보다 저희가 제시하는 공급망 지배력은 객관적으로 관측되는 자료로부터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투명하게 측정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1년 사업의 목표를 이런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상품 간, 그리고 연도별로 비교 가능한 지수로 개발하고, 이를 단순히 페이퍼로 회람하는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웹으로 시각화해서 일반적인 시민들과 또는 다양한 세계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연도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처음에 세울 땐 몰랐지만 지나고 나 생각해 보니 다소 너무 야심찬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었습니다.
먼저 지수를 개발한다고 할 때 지수가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국제정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지수가 생각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GPI라는 게 바로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글로벌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인데요. 이건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논문에 발표된 개념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지수들이 엘리트들이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런 지수를 활용해서 정부나 정책 결정가를 압력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NGO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게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환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권 지수, 민주주의 지수, 그다음에 부패 지수 이런 지수들이 실제 정책 변화를 일으켜내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연구가 이런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공급망인가? 다른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왜 공급망에서 출발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권 초에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공급망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해달라라고 상무부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반응을 해서 100일 안에 나온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짧은 문서가 아니고 250페이지가 넘는 긴 문서였고요. 이 안에 미국이 처한 공급망의 현실을 다양하게 조사한 것입니다. 그 2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전체를 텍스트 분석해서 먼저 1호절을 봤습니다. 1호절은 어떤 단어가 먼저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나왔는지를 보시면 supply라는 말이 가장 중심에 나왔고 그 주변을 보시면 manufacturing, production, 머티리얼은 핵심 자원, 광물 자원, 배터리 자원에 대한 얘기고 세미컨덕터 스테이트. 그 옆에 조용히 보시는 자그맣게 보이시는 퍼센트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 퍼센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이 모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 정량적 측정을 목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몇 퍼센트나 의존하고 있는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되어 있고요. 이걸 바이그램, 두어절로 쪼개서 조사를 해보면 저희도 조사 아무런 프로닝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바로 strategic material, 전략 핵심 자원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온 단어가 그 밑에 보이시나요? semiconductor chain,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공급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조용히 보시면 타이완, 코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언급되고 있고 삼성이나 TSMC의 이름들이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경제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공급망 개념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공급망 지배력이란 개념은 도대체 뭔가라고 한다면 이 두 권의 책은 아마 국제정치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의 책은 알버트 허슈만이 나치 저머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국가 간 무역 관계가 권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코웨인과 나이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상호오존 관계가 어떻게 국가 간 협력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갈등이나 권력을 권력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깊이 들여다보고 저희가 발견해낸 건 이 공급망 지배력 또는 무역을 통한 권력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취약성이라는 개념입니다. vulnerability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세계시장 수출 비중은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45%가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러우 전쟁을 비롯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과 러시아의 자원 권력, 자원 무기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세 가지 요인이 공급망 지배력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의 특성입니다. 이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상품인 경우 더더욱 그 상품에 대한 통제력이 큰 권력을 발휘하겠죠. 두 번째, 러시아의 세계 천연가스 시장 지배력입니다. 유럽연합을 떼놓고 러시아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천연가스 시장에서 큰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그 산업에서의 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여타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대체 경로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양자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45% 의존하고 있고 그게 파이프를 통해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쪽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이 경험했던 다른 형태의 경제 제재가 떠오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권력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UN 컴트레이드, 즉 UN에서 집계된 양자무역 자료의 가장 미세한 자료가 UN 컴트레이드 자료인데 그 안에는 총 약 245개의 UN 회원국의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모두를 다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그 영향력이 과대평가되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영향력이 약간 과소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율을 가지고 측정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요 무역 국가로 분석을 한정해서 약 0.1%, 정확하게 0.1%, 매년 교역량의 0.1% 이상의 교역량을 가진 국가만 분석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130개 국가들 중에서 수출 통계를 제출하고 있는 국가가 약 130개고 수입 통계는 더 많습니다만 수출 기준으로 하면 130개 중에서 약 60여 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30개 국가를 전부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약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세 가지 개념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첫째, 양자 의존성. 그래서 두 국가들 사이에 수입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세계 의존성이란 것은 해당 수출국이 세계 시장 지배율이 얼마나 높은지. 마지막으로 상품 복잡성은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상품이 경제 활동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또는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작다 할지라도 미래 기술 경쟁에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품인지, 이런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다라고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로 간단하게 넣어보면 이 위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한 숫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I라는 수출국과 J라는 수입국이 K라는 상품에 대해서 T라는 시점에서의 권력을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은 총 5,613개, 즉 HS 6자리 레벨에서 측정이 된 거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미시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95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제일 윗칸의 왼쪽 것은 주요 무역 국가냐 아니냐를 먼저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품 복잡성이 저희가 설정한 기준점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 미디언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노이즈가 들어오더라도 놓치는 상품이 없도록 하자라는 차원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두 개가 핵심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타우 A라는 것은 0부터 1 사이입니다. 얼마나 그 상품에 대해서 수출 국가가 수입 국가에 대한 그런 양자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1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 상품을 그 국가가 다 독점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고요. 0이라고 하면 전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 관계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의 약 25%를 수입한다라고 하면 이게 0.25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계 의존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원유 수출량 중에 몇 %냐.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라는 상품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타우 A와 타우 B를 유저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타우 A를 0.4, 타우 B를 0.1에 맞춰놨습니다. 왜냐?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자원 의존도를 기준으로 시각화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계된 게 IJKT라면 이것을 다시 상품 단위를 다 합치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두 개의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T 시점에서. 그리고 다시 이것을 한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출 권력과 한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입 취약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을 빼주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정 시점에서 T 시점에서의 공급망 지배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이 애그리게이션의 과정이고 다른
변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게 다 레플리커블한 그런 메저먼트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화 작업을 이준환 쌤이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집계된 자료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수출 권력의 95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국가들의 수출 권력의 분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냐면 아주 소수의 국가들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0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불평등한 수출 권력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는 충분히 예상했던 바지만 이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수입 취약성은 그런 모습과 굉장히 다른 마치 종교 분포와 같이 굉장히 대칭적인 모습을 띄어서 수출 권력과는 달리 수입 취약성은 굉장히 비교적 좁은 레인지에 모든 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 두 개를 뺀 공급망 지배력의 분포는 상당히 이 불균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 무역의 권력 구조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준환 선생님과 이규현 학생이 이 자료에 대한 시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정보학과 이준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 이기은, 이규호 학생이랑 함께 그 시각화 작업을 했고요. 오늘 저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웹사이트 소개해드리고 저희 이기은 학생이 이제 데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정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최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쉽게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화 결과물을 이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작업을 해보았고요. 이제 오늘 소개드릴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일부일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할 것에 비하면 이제 일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웹사이트의 구조입니다. 이제 오버뷰, 대시보드, 그다음에 퓨처 워크, 아워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오버뷰 페이지에서는 경제안보 지수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인사이트를 설명하는 그런 다양한 시각화 결과물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지수 설명, 그다음에 지수 개발 배경과 개발 방법, 그다음에 활용 방법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리포트 같은 것들도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나 아직은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곧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대시보드가 이제 저희 그 시각화의 이제 가장 중심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시보드는 현재 이제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국가별로 이들 지수의 추이 및 분포를 시각화하고 사용자가 연도별로 국가 간 지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상단, 지금 현재는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풀다운 메뉴에서 국가를 선택을 하면 해당 국가의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의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수출 권력과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수입 취약성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차트는 이건 비스웜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분석 대상인 모든 국가들의 그 해당 연도의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쌓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아까 그 박정희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른쪽 상단에는 그 세계 의존성, 그다음에 양자 의존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0.1과 각각 0.1과 0.4를 바탕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클릭하시면은 그 저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박정희 교수님께서 소개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왼쪽 상단 그 드랍다운 메뉴에서 추이를 확인할 국가를 선택을 하고 궁금한 연도 위치에 이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해당 시기의 지수 및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먼저 연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교할 국가,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재팬 일본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비교한 국가를 선택을 해서 해당 국가들이 전체 국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케이스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순위가 양쪽 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체크 표시가 이제 조금 더 위에 있는 것들을 체크 표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수함 그래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몰려 있는데요.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려면은 그 스크롤 버튼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줌 버튼으로 저거를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각화에 대한 소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지수를 좀 더 이해하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전체 산업과 그 이제 선택된 12개 신규 산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그 스태틱 형태로 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 국가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네트워크 그래프로 보면은 그 각 국가 간에 어떤 그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팀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개발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기은 학생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데모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일인데 약간 그 데이터 분석 그 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의 사이트의 메인인 대시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서는 이 국가 선택에 따라서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오버를 하면은 연도에 따라 스코어와 랭크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스코어와 랭크 자료가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의 자료가 이 오른쪽에 있는 비즈웜 차트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전 세계 지수의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public of Korea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검색 기능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바꾸게 되면은 이 점의 위치가 옮겨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도에 따른 분포 변화를 이 드롭다운을 활용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0.1과 0.4로 지금 값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의존성 지수를 변화하게 되면은 이 지수 변화를 이 라인 그래프와 비즈웜 차트에서 각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웹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에 관련된 소개를 맡은 손윤규라고 합니다. 사회학과에 있습니다. 앞서서 박종희 교수님께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구체적인 값들을 얻어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토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해 가능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에 필요한 지식은 사실은 사칙 연산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한 원 자료인 컨트리 레벨의 프로덕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익스포트 네트워크거든요.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4개의 나라가 있고 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타인은 각각의 나라가 특정한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는 몇 개의 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냥 숫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상품이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UN Comtrade HS6 코드라는 것만 봐도 5,000개가 넘는 종류의 상품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중요도를 측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뭐 학제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복잡계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서요. 한 가지 매저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현재 시점에서 2023년 시점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두 가지 커다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변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그 복잡도가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는데요. P2랑 두 상품이 있는데요. P2랑 P3가 있는데 이 두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수가 같습니다. 둘 다 두 개의 나라에서 각각 생산이 되는데 P2 경우에는 C1과 C3에서 생산이 되고 P3 같은 경우에는 C1과 C2에서 생산이 됩니다. C1이라는 나라를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 C2, C3가 수출하는 상품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C3가 C2보다 선진 경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복잡성이 더 높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일성 원리라는 게 적용되는데요. 일종의 희소성 원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수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다른 조건이 동일했을 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보다 복잡성이 더 높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1이라는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선진 경제로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품은 복잡성이 높다. 이 두 가지 프린시플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그 오리지널 컴플렉시티 메저로서 히달고 하우스만이 발표했던 지표에 비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목표를 했던 그런 원리들을 반영하는 잘 조작화된 메저라는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수출 권력과 수입 취약성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나라가 있고 각각의 타입 색깔들은 다른 종류의 상품을 나타내고 있고 그 크기는 수입량 혹은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상품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은 상품 복잡도 기준으로 상위 50%의 타이들만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그 쌍간의 그 방향성이 있는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 3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면 주변화된 상품인 거죠. 그래서 고려할 가치가 크지 않다 하면 지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얻어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세계 의존성,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가 특정 상품을 생산할 때 그 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문턱값 타우 B를 적용하면 C3가 생산하는 상품 1에 대한 수출 타이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의존성 개념에 기반해서 C2가 생산하는 상품 2는 C3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수입을 하는 그 특정 상품의 그 프로포션에서 굉장히 낮은 프로포션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우 A보다 낮은 값을 갖게 돼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출 권력을 계산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아웃고잉 하는 링크의 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C1은 4개의 링크를 아웃고잉 시키고 C2는 하나고 C3는 0개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프루닝 된 이 간소화된 그래프를 통해서 수입 취약성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수입 취약성을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타이의 개수를 카운트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급망 지배령은 이 두 메저를 단순하게 더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C1은 3이라는 공급량 지배력 수치를 갖게 되고 C2는 마이너스 1, C3는 마이너스 2를 갖게 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박현우 교수입니다. 일단 먼저 그 정말 좋은 클러스터에서 같이 연구할 기회 주신 김병환 원장님하고 박종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시각화 및 이제 경영학계 이제 실증 연구 쪽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 쪽을 사실은 이제 전문으로 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손윤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박종희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이래터럴한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파워 릴레이션십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수를 계산하고 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손윤규 교수님께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인 이제 세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개념적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국가 간의 수출 지배력, 공급망 지배력 관계를 이제 서로 이제 이어붙이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커다란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이번 연도에 탐색을 해보고 있는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뭐 지구에 한 200여 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00여 개 나라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생각하면 뭐 유의미한 관계만 해도 이제 몇천 개의 관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를 사실 찾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되게 똘똘 뭉친 이제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제 디스크레션으로 좀 이제 노드와 엣지를 필터링을 하고 시각화를 좀 한 초기 결과물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그 시각화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신 그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시각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각 국가들 간에 이제 그 무역에 있어서의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제 곡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그 사실 두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시메트릭한 그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무역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사실 분리해서 시각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을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이 기본적으로 곡선을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이제 방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한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출에 있어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인코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G20에 속하는 국가들은 좀 크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크게 표시를 해놓고 G20 중에서도 이제 그 G7에 속하는 국가와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오커스에 속하는 이제 호주까지 해서 그 8개의 국가들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한국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브릭스에 속하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국가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G20 속하는 국가를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국가를 이제 회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크게 이제 뭐 이제 위쪽에 이제 한 클러스터와 이제 아래쪽에 큰 클러스터 하나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그 무역적으로 이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 국가의 집단이 그런 클러스터로 이제 이머지를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클러스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럽 쪽에서 EU를 중심으로 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무역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요즘 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건 위쪽에 있는 이쪽 클러스터에서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사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너무 번쩍거려서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미국과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그 끼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무역 그 권력 관계 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이제 방금 보신 거는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1995년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 중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큰 어떤 그 서프라이 체인 도미넌스를 가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당시에는 이제 한국 외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홍콩이 사실 상당히 그 큰 이제 역할을 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아시아 쪽은 많이 이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군도 이제 신산업 쪽으로만 이제 추려서 이제 봤을 때는 좀 더 그 좀 타이트하게 나와 있는 이제 그 네트워크 시각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거하고 한 가지 차이점만 제가 노트를 하자면은 여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신산업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그렸을 때는 앞에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그렸을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프레젠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전체 그 그림에서 요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는데 보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수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런 관계도 여기 자료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 시각화 쪽으로는 이제 1년차 때 이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진행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준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웹사이트 쪽에도 좀 통합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그 저희 남은 이러한 지수를 활용해서 어떤 식의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제 처음에 제가 전 산업 5,000개, 5,600개의 전체 상품을 통해서 그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는 조금 더 셀렉티브한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그림 문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퍼즐처럼 찾아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찾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95년 지위가 어디인지 한번 약간 색깔을 잘 찾으시는 분들을 찾기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색깔을 저희가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찾아보시면 예, 11위, 예, 15위죠. 아니요, 15위. 예, 저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5위는 인디아입니다. 예, 예, 인디아가 마지막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엑스포트 그 파워가 굉장히 스큐드 돼 있었잖아요. 디스트리뷰션이 결국은 보시면 그림이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유일하게 큰 변화가 중국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랭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얼마나 커나가는지는 좀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반면 하위권에서는 큰 변화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수입 취약선 같은 경우 굉장히 정규 분포 같이 밀집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취약선 그림은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큰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2021년 기점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가장 상위에 랭크돼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타일랜드, 인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도 다소 빈약하고 그다음에 원천 기술도 빈약하기 때문에 자원과 원천 기술을 가진 그런 중간재들을 많이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성장 모델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보면 만약에 여기서 중국을 지우고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지우고 보시면 전 세계의 무역 권력 질서는 상당히 스테이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전 세계 무역 질서에서는 블랙스완 같은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눈에 확 들어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수출 권력에서의 급상승은 수입 취약성의 급상승과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특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망 지배력은 그 두 개의 차이로 저희가 계산을 했다면 밑에 나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쉽게 보시면 95년 그림인데요. 흑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권력이 취약성보다 큰 국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로우 넘버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5,000개의 상품에 대해서 200개가 넘는 타겟 국가에 대해서 5,000 곱하기 200이라고 보시면 그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상품 바이 컨트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5년에는 독일과 미국, 그다음에 이태리,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이런 식으로 나갔고 바로 중국 다음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으로 넘어와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독일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큰 그런 모양새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순위에서도 일본의 지위가 흑자에서 적자, 약간의 적자로 바뀌었고 한국의 지위는 큰 변함이 없지만 한국은 적자폭이 약간 줄어든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좀 더 보기 쉽게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박현우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준 것처럼 유럽 블록과 아시아 태평양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럽 블록의 허브는 독일이 중심에 있고 다른 유럽의 주요 산업 국가들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블록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홍콩, 한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21년으로 수출 권력 네트워크를 다시 그려보면 역시 유럽 블록과 아시아 태평양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 건 맞지만 두 개의 블록이 조금 더 밀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럽 블록에서의 큰 권력 변화는 없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자리를 중국이 완전히 대체했고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인도, 한국 그다음에 홍콩이 지위가 상당히 주변으로 밀려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품을 중국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을 했는지 간단하게 상품 차원의 정보를 배우겠습니다. 상품이 5,000개가 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서 두 자리로 끊어서 상위 10개의 상품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상위 10개 수출액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신문이나 통계에서 보시는 게 바로 트레이드 볼륨이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 95년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것을 저희가 계산한 권력으로 변환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95년 시점에서도 중국은 수입보다는 수출에서 그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수입의 2배 정도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품은 Machinery and Material Appliance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Organic Chemical 이런 제품을 수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량으로는 Organic Chemical, Nuclear Reactor 그 다음에 보일러, 이런 머신 이런 것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권력 지형에서는 다른. 그러면은 2021년으로 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시면 먼저 오른쪽 그래프가 눈에 확 들어오시겠죠. 2021년에 중국의 수출 권력은 수입 취약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고요. 두 번째가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그 다음이 Organic Chemical 이런 식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출액 볼륨의 모습은 이것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봐보면 95년에 한국의 수출입 현황은 왼쪽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렉트리컬 이퀴먼트가 수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에서도 역시 일렉트리컬 이퀴먼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권력으로 그걸 변환시켜 보면 수입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으로 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출입 관계는 이렇게 되고 그걸 권력으로 취한하면 역시 수출 권력보다는 수입 취약성이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600개의 모든 자료를 넣다 보니까 이 안에는 토일렛 페이퍼도 들어가 있고
정말 3천억이 넘어가는 EUB 노광기도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산업이라고 부르는, 아까 박현우 선생님이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신산업이라고 부른 것만 따로 떼야 되는데, 사실 이 신산업에 대한 카테고리를 얻는 데 과정에 저희가 한 5개월 넘는 지난한 과정을 다양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 근데 기준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도 정부 기준으로 가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12대 신산업으로 가자라고 해서 2017년에 발표된 것이고요. 이게 좋은 점은, 저희들에게 좋은 점은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이것을 다 HS 코드로 다 변환해 놓은 표가 있어서 이 표를 바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몇 개 산업은 변환이 안 되어서 12개 산업 중에 9개 산업에 대한 변환만 이루어졌고, 이 변환된 걸 보시면 12자리죠. 하지만 국제 통용되는 자료는 6자리라서 노이즈도 역시 들어가 있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보다는 좀 더 신산업에 가까운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먼저 엑스포트 스트렝스의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엑스포트 스트렝스가 커나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바로 그 뒤에 있고 미국이 있고, 결국은 오광체제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한국을 끼워서 오광체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지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그리고 그 아래의 순위는 굉장히 크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취약성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정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기준 역시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수입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흑자 적자 관계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2007년, 왜 2007년이 시작점이냐면 신산업 같은 경우는 그 표준이 들어온 게 반도체 관련된 주요 부품은 HS 코드가 새로 들어온 게 2007년이 가장 최근입니다. 그래서 2007년을 기준으로 잘랐습니다. 2007년이 가장 오래된 믿을 만한 자료라고 보면 2007년의 흑자 적자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 가장 큰 공급망 지배력,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미국과 거의 비슷한 중국, 일본,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약간 적자 관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2021년으로 오게 되면 모양이 약간 바뀌어서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독일을 능가했고요. 중국과 독일의 공급망 지배력이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2007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신산업에서의 공급망 지배력이 흑자로 전환됐고 약간 커졌다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흥미로운 발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망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잠깐만 그려본 거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공급망 네트워크는 노드 숫자가 작아서 제가 숫자를 좀 적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가고 오는 관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타일랜드, 한국과 일본 관계를 보시면 아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377이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게 87이었을 겁니다. 이게 2007년도.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116,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377,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2021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요. 전체 그림을 먼저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한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국가들이 주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산업에서의 공급망 지배력 네트워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재밌는 건 제가 확대해 버렸는데 중국과 미국이 2021년 시점에 이 숫자를 보면 정확하게 2배입니다. 정확하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320이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160.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양자 관계만 보면 신산업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2배의 수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재밌는 부분이어서요. 같은 그래프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급망 지배력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 또는 재발견한 사실들을 조금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료에서 중국의 수출 권력 상승이 가장 주목되고요. 2004년에 미국을 3위로 밀어낸 뒤 2007년 독일을 제치고 수출 권력 1위로 올라서
있고요. 중국의 수출 권력 증가는 수입 취약성의 동반 증가가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두 번째, 아시아적인 성장 모델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의 공급망 지배력의 약화가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년 18위의 수입 취약성에서 수입 취약성이 꾸준히 상승한 뒤에 9위까지 지금 현재 올라왔다. 미국 역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입을 소수의 국가에게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취약성 또는 이런 소국 개방 경제의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런 형태의 경제 구조가 세계화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경제 성장에 용이한 저희에게 에셋이었지만 이게 이제 경제안보 시대에는 라이어빌리티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가장 수입 취약성이 높은 두 개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뭐 1위, 2위인데 큰 차이가 없이 수출 수입 취약성이 아주 취약한 국가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이 질서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공동 대응의 여지가 객관적으로는 크다. 수출 권력은 한국이 12위에서 출발해서 15위까지 내려갔다가 11위로 상승해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면 일본은 4위에서 7위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좀 특이하다. 다음으로 홍콩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95년 홍콩은 아시아 4마리 용 중에 하나였고요. 9위의 수출 권력을 가진 소위 강소국이었다. 21년에는 근데 순위가 19위로 하락했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의 수입 취약성은 13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커지고 흑자는 줄어드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바로 어떻게 보면 레짐의 변화 또는 그 홍콩의 국가 지위의 변화가 이런 공급망 지배력의 변화하고 직결되는 그런 변화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인도와 네덜란드의 상승이 또 눈에 띄인다. 15위에 머물러 있던 인도가 2021년 5위로 올라섰고요. 네덜란드도 11위에 있다가 2021년 6위로 올라섰는데 우리가 경제안보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국가로서 강조됐던 거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주목됐고 베트남, 태국과 같은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순위가 오르고 있는데 수입 취약성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성장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산업 수출 권력에서 구조적 변화, 즉 4강 구도가 한국을 포함한 5강 또는 혹자에 따르면 일본을 대체한 4강으로 구도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신산업에서의 4대 강국, 5대 강국의 구도가. 그리고 한국은 신산업에서도 높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취약성 1위로 2021년에 집계됐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배력에서는 세계 4위의 지위를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술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처한 위치가 그렇게까지 열악한 위치만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제가 소요를 해서 미리 프리엠티브 디펜스를 좀 하자면 2부의 토론에 대비해서 말씀 좀 몇 가지만 좀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자리로 한 거 너무 노이즈가 많다. 12자리로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세계 모든 나라들이 6자리로 하고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UN 컴트레이드에 나와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곧 저희가 오늘 등재를 신청할 건데 거기에도 다 6자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하거나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의 이념, 국가 레짐의 특성, 의도, 역사적 유대, 문화적 동질성 이런 주관적, 간주관적 요인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즉 권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위협이 아니니까 위험 요인이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말씀이고요. 민주주의 지수, 인권 지수, 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료에 필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역만이 아니라 투자, 기술, 금융, 기업 간 네트워크도 하면 좋지 않겠냐. 예, 1차 년도에 무역만 갖고 하고 웹사이트 만드는데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더 좋은 분석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자무역 이건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질문인데요. 양자무역 자료는 사실은 액수를 측정하지 실제 밸류 에디션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중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무역 권력, 트레이드 파워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공급망 지배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공급망이란 건 양자무역으로 대부분 다 포착이 되지만 실제 무역에서의 권력은 결국은 가치 사슬에서 업스트림이냐 다운스트림이냐 이걸 다 봐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 연구 과제로 좀 열어놓는 차원에서 트레이드 파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과 같이
기술 경쟁에 집중된 분석을 해야지 뭐 농산품 뭐 토일렛 페이퍼 이런 거 봐서 뭐 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가장 보수적인 분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편향 없는 컴플리트한 데이터가 있다면 인더스트리 레벨 데이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공급망 지배력 네트워크를 그렸는데 네트워크 분석, 뭐 중심성, 허브, 커뮤니티, 뭐 reciprocity, triad closure, community structure, multi-layer structure, structural change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 당연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갖고 2부에 다시 우리 토론자님들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